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지난번 영상에 브로커 특급이라는 작품을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리소설과 미스터리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작가 스탠리 앨런입니다. 작가의 소개는 굳이 하지 않고 설명글을 참고하세요. 오늘 작품은 1952년에 쓰여진 작품 최상의 것입니다. 성공과 출세에 눈이 먼 주인공 아서의 흥미진진하고 가슴 졸이는 순간순간, 그리고 반전되는 이야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긴 이야기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상의 것, 스탠리 앨런. 아서의 눈에 그들은 모두 같은 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보였다. 모두 하나같이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짧게 친 머리칼과 근사하게 그을린 얼굴에 이목구비가 번듯했다. 점잖은 스타일의 값비싼 옷을 입은 그들은 흠잡을 데 없이 예의 발랐다. 대단한 가문 출신의 대단한 학벌을 갖췄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벌집처럼 빽빽한 도심을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금태두른 증권 문서에 산뜻한 향이 풍기는 고딕풍 고층 건물 사이에서 마치 어항처럼 보이는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유리 첨탑들 사이에서 그들은 눈에 띄게 두드러져 보이지도 않았지만 가려져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좋은 가문과 학벌, 그리고 상사의 말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열심히 듣는 척하는 태도 같은 자질을 갖추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모든 것에 그리 연연해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돈이라는 것에 보호를 받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아서는 그들을 혐오하는 한편 그 부류에 속하기 위해서라면 영원이라도 팔 기세였다. 신체적인 조건만 보면 그 또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다. 아서는 키가 크고 매우 잘생긴 젊은이였다. 그가 지나칠 때마다 여성들은 의례 관심을 보이며 그를 향해 시선을 살짝 던졌다. 그는 날카로운 관찰력과 훌륭한 자제력에서 나온 침착한 태도를 지녔다. 하지만 좋은 가문이나 명문고 출신이 아니었고 초라한 액수의 봉급을 제외한 기타 수입도 없었다. 부모님은 장례 비용을 간신히 지불할 정도의 유산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그는 일을 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했다. 이리저리 직장을 옮기던 나서는 최근 호턴 앤드 선이라는 회사에 정착했다. 그는 불시에 질문을 받아도 곧바로 자기 총 자산을 페니 단위로 대답할 수 있었다. 도련님과의 준수한 청년들과는 달리 삶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준수한 청년이라는 말은 아서가 그런 부류를 극명하게 혐오하도록 만든 표현이다. 어느 날 아침 그가 호턴 씨의 사무실 앞에 서 있을 때였다. 호턴 씨가 고객의 아들 2명을 배웅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두 젊은이의 시선이 잠시 아서를 향해 번뜩였다. 자기 부류가 아님을 바로 알아차린 그들의 눈동자는 곧 공허한 무관심의 빛을 띠었다. 누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어떤 행동을 취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 아서는 뚜렷하게 자신의 위치를 강제로 확인당한 채 그 자리에 남겨졌다. 증오와 분노가 내면에서 끌어올랐지만 이런 경우 무엇보다 불쾌한 부분은 보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을 건드릴 도리가 없었다. 그들이 사는 집과 그들이 속한 클럽과 그들의 삶은 그에게 접근 불가 영역이었다. 호턴 씨는 엘리베이터가 닫힌 후에야 아서의 존재를 깨달은 듯했다. 준수한 청년들이야. 호턴 씨가 아쉬움에 가까운 어조로 엘리베이터를 가리키며 말하는 순간 그 표현이 아서의 머리에 뿌리를 내리고 비료까지 뿌려졌다.
아서의 열받은 마음에 호턴 씨의 저 말은 그들은 우리 세계에 속해 있지만 자넨 아니군 이라고 덧붙이는 듯 들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조금은 진부하게도 앤 호턴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업무뿐 아니라 연애에도 열심히 도전하여 상사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두 분야에서 모두 최고의 성공을 얻고자 하는 소망은 사회에 진출한 모든 젊은이들이 전통적으로 향유하는 일종의 권리였다. 상사의 딸이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면 더군다나 그녀의 지인들이 감탄할 만큼 소박하기까지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터이다. 앤 호턴이 그런 상대였다. 하지만 아서는 소박함에도 여러 수준이 있다는 점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40피트 규모의 요트를 간절히 열망하던 여자가 결과적으로 20피트 규모의 쾌속종에 만족한다면 그 또한 소박하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런 점에서 앤 호턴은 소박했지만 오로지 불타는 열정과 용을 무찌르겠다는 열렬함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였다. 금빛 갑옷을 입고 좋은 혈통의 말을 탄 기사가 되어 도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뮤지컬 코미디의 오케스트라 좌석 정도는 가지고 와야 공주를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구애자가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하려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그럴 수 있어야 했다. 아서는 매일 밤 마시 부인의 하숙집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다. 자기 꼬리를 물고 스스로를 허기지게 먹어치운다는 전설 속의 뱀처럼 여러 생각이 뒤섞여 자기들끼리 미친 듯이 회오리 쳤다. 다른 여자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길로 앤 호턴이 아서를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그녀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녀가 필요로 하는 남자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 결혼도 비현실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제기랄,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준수한 청년들의 밉상 얼굴에 흩뿌릴 정도로 돈이 많이 생길 텐데. 아서의 생각이 자기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새 천천히 모양새를 잡아가면서 앤 호턴은 그에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뜻하는 존재가 되었다. 목적이란 돈 계산 따위를 하지 않고도 최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영광을 뜻했다. 최상의 것이라 꿈꾸듯 읊조리는 아서의 눈앞에 아름답고 값비싼 것들의 환영이 천장 위를 흐르는 구름처럼 펼쳐졌다. 찰리 프린스는 최상의 것이 뭔지 잘 아는 젊은임이 틀림없다. 그가 아서의 인생으로 들어온 것은 어느 날 점심시간 아서가 커피를 다 마셨을 즈음이었다. 아서는 눈으로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호턴 앤드 선의 투자 설명서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앤 호턴과 함께 20피트짜리 쾌속정 선상에 있었다. 찰리 프린스가 말을 걸었다. 이렇게 물어봐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노인네 밑에서 일해요? 양갓집에서 태어나 명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심지어 노인네란 단어를 쓰는 것마저도 그런 배경을 가진 자들에겐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그 단어가 지금 그들 사이에서 유행이었기 때문이다. 진짜 나이는 상관없었다. 아서는 구두에서부터 양복, 셔츠, 넥타이, 모자로 차례차례 시선을 옮기며 머릿속으로 올리버 무어, 브룩스, 썰카, 브론지니, 카바나 하고 기계적으로 브랜드를 읊다가 그의 얼굴에서 우뚝 멈췄다. 이목구비가 번듯한 그을린 얼굴이 예의 짧게 친 머리칼로 감싸여 있긴 했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눈가의 잔주름이라든지 살짝 비틀린 입술이라든지. 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만 호턴 앤드선 직원입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찰리 프린스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찰리 프린스는 테이블 위에 놓인 투자 설명서를 본 적이 있었고 전에
호턴 앤드 선에서 일한 적도 있기에 옛 직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시군요. 아서가 대답하고는 덧붙였다. 그런데 그쪽을 회사에서 본 기억이 없는데요. 아, 당신이 이 회사에 오기 전이었나 봐요. 회사에서 내 이야기는 쉬쉬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나는 이 회사에 있어 오명 같은 존재거든요. 모종의 의심을 받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하세요? 아, 아서는 자격 없이 입사해 심지어 회사에 순종적이지 않아도 될 만한 여유가 있는 자들,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호턴 앤드선 같은 회사를 떠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씁쓸한 부러움을 살짝 느꼈다. 찰리 프린스는 그의 생각을 정확히 간파한 모양이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아니, 업무 능력을 의심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라면요. 부정직함이 문제였답니다. 수표 서명을 날조한다든가 뭐 그런 거요. 아서의 입이 떡 벌어졌다. 놀랐어요? 찰리 프린스가 유쾌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 짓을 하다 잡혔으면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슬픔에 잠겨 뉘우쳐야 하는 게 맞지만 난 안 그래요. 아, 물론 그 자식한테 잡힌 건 잘못했어요. 쓸데없이 참견하던 격리 녀석. 이런 나를 당장 비난하고 싶겠죠? 왜 그랬습니까? 찰리 프린스가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도둑질 자체에서 흥분을 느끼는 바보 정신병자처럼 보이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랬죠. 언제나 돈 때문입니다. 언제나요? 아, 호턴 앤드선 말고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했거든요. 언제나 의심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사실 호턴에서 일하고 나서야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배웠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고 집게 손가락으로 의미심장하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필적 추적이라는 게 허풍이라는 걸 알게 됐죠. 완전 허풍이라니까. 서명을 조작하려면 손으로 계속 따라 쓰는 연습만 하면 돼요. 아무렇게나 써도 비슷해질 때까지 계속 써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고 유일한 방법이죠. 하지만 걸렸다면서요. 주의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수표를 현금화하면서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시죠? 장부가 맞지 않을 때 격리들이 어떻게 구는지. 아서는 꽤 흥미를 느꼈지만 궁금한 것을 어떻게 돌려 질문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은 탓에 예절을 지키는 선에서 물어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회사에서 그쪽이 체포됐냐, 감옥에 갔냐 그런 거요? 찰리 프린스가 동정하듯 아서를 보았다. 당연히 아니죠. 그런 게 외부에 공개되는 거 회사들이 신경 쓰는 거 알죠? 게다가 아버지가 돈으로 무마했으니 그걸로 끝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쪽한테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아서가 경악하자 찰스 프린스가 인정했다. 무슨 일이 있기는 했죠. 특히 우리 아버지가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친 다음이었으니까요. 완전 열받은 주전자 같았으니까. 하지만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진짜로. 나는 그저 일종의 송금 생활자? 그런 게 되었죠. 일종의 뭐요? 아서가 멍하니 물었다. 아, 송금 생활자요. 왜 예전에 영국의 유서 깊은 가문들이 말썽쟁이 자식들을 오스트레일리아로 등지로 보내면서 눈에 띄지 않게 했던 거 있잖아요. 일단 치운 후엔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눈에 띄지만 않는다면 정기적으로 송금해주겠다고 약속하죠. 그게 저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노인네는 처음엔 동전 한 푼 주지 않고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를 내던질 생각이었지만 우리들 여자들이 마음이 약하거든요. 아버지가 설득당했죠. 타달이 생활비를 받기로 했는데 나와 살아보니 그 2배는 필요하더군요. 아무튼 그 대가로 나는 살아있는 한 우리 가족 앞과 가족이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습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범위가 무진장 큰 게 문제입니다. 그럼 뉴욕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송금 생활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지역에 있어도 우리 가족이나 가족의 지인들 눈에만 띄지 않으면 송금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인이 300만 명은 되는 것 같지만요. 고문 변호사에게 주소를 적은 메모를 주면 매달 초하루에 그 주소로 생활비가 와요. 그 정도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부친께서 상당히 너그럽게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아서가 말하자 찰리 프린스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는 꼰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이 일종의 성스러운 젊은 학자 같기를 바라는 괴상한 취향의 저주를 받았다고나 할까? 그런데 나는 그런 학자가 아니거든. 무슨 뜻인지 알죠? 아버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지루에 빠지고 탁탁 튀는 활기 따위 없는 그런 꼬마를 원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랐다면 모든 게 아주 매끄럽게 흘러갈 뻔했지만 난 그렇게 자라지 않았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버려진 아들 이스마엘이 나예요. 생활비가 오려면 2주나 남았는데 호텔방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는. 아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흥분이 살랑이는 것을 느꼈다. 아니, 잠겨서 들어가지 못해요? 네, 방세를 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뭐든 진짜 배려라곤 손톱만큼도 없죠. 어쨌든 내가 하려는 말은 내 인생담을 이렇게 다 들은 이상 당신은 나와 무관하지 않은 셈이에요. 내게 돈을 빌려줄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너무 적은 금액은 좀 그렇고 중간은 되는 액수로요. 이자를 톡톡히 붙여서 다음 달 첫날에 갚겠다고 약속할게요. 보장합니다. 찰리 프린스의 목소리가 대놓고 애원하는 기색을 띠었다. 내가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제까지 살면서 빚에 대한 약속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빚을 갚는데 강박관념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봉착한 거죠. 아서는 찰리 프린스의 완벽한 옷차림을 보았다. 태도는 시원시원하고 잘 조절된 목소리는 듣기 좋았다. 잠시 전 살짝 일렁했던 흥분이 갑자기 중대한 의미를 띠었다. 그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저기 근데 어디 살아요? 당연히 아무 데서 못 살고 있죠. 문이 잠겨 못 들어가니까. 하지만 다음날 초하루에 이 시간대에 딱 맞춰 여기로 당신을 만나러 올 거예요. 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맹세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잖아요. 내가 그쪽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솔직하게 대했다는 걸 믿어도 되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서가 말을 이었다. 제 말은 나와 방을 같이 쓰지 않겠어요? 호텔 방값을 청산하고 소지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려주면 내 방으로 올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방은 꽤 괜찮아요. 집 자체는 오래됐지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시 부인은, 집주인인데 수다쟁이에 까다로운 편이긴 하지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요. 그리고 아주 싸죠. 그쪽에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어느덧 열렬한 영업으로 흐른 말투에 찰리 프린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살피자 아서는 말을 우뚝 멈췄다. 그게 무슨 얘기죠? 당신도 돈이 없어요? 찰리 프린스가 물었다. 아니,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당신에게 빌려줄 돈이 있다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열을 내면서 방을 같이 쓰려고 합니까? 나 같은 놈과 같이. 아서는 갖고 있는 모든 용기를 짜냈다. 알았어요. 말할게요. 내가 원하는 걸 그쪽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찰리 프린스가 눈을 깜빡거렸다. 내가요? 내 말을 들어봐요. 나는 그쪽이 가지고 있는 걸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게 티가 나죠. 어째서인지 티가 나요. 티가 난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청년들, 그쪽 부친이 좋아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는 당신도 나한테 말한 식으로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다르게 대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처럼 보이는 방법이 정확히 뭔지,
당신 같은 청년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것이 뭔지 알아내는 겁니다. 좋은 가문과 돈을 치렀을 때 나는 절대 바라지 않는 광택, 그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찰리 프린스가 신기하다는 듯 그를 보았다. 우리가 방을 같이 쓰면 당신이 말한 그 신비로운 광택이 그게 뭐든지 간에 당신한테도 묻어날 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바입니다. 아서가 대답했다. 그는 개인 수표책과 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이 살기로 결정을 보았다. 함께 살아보니 두 사람은 환상적인 룸메이트였다. 한 명은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고 또 한 명은 듣기를 좋아하는 것만큼 조화로운 상성은 없었다. 각종 추억거리가 담긴 우물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어서 찰리 프린스는 더없이 기쁘게 물을 길어냈고 아서는 청중으로서 열병을 앓은 것처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마시 부인네 하숙집 2층 앞쪽 방에서 펼쳐지는 삶은 평온했다. 옥에 티가 있기는 했다. 찰리 프린스는 아서가 지나치게 훌륭한 청중이라는 생각을 때때로 했을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 아서의 허기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요트 여행담을 기껏 시작했는데 요트의 규모와 구조, 가동 방법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형 보트에 대비되는 장점들에 대한 강의를 한 후 이야기의 핵심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야기꾼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또는 어떤 레스토랑에서 만난 젊은 여성에 대해 소소하지만 흥미로운 일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일화에서 가치 있는 정보란 정보는 모두 얻고 싶어 하는 청중 때문에 여러 다른 상황에서 레스토랑 수석 웨이터에게는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하고 주문은 어떻게 하며 팁은 어떻게 주고 어떤 복장을 갖춰야 하는지 등등 여러 설명을 끝없이 덧붙여야 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찰리는 상당히 훌륭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서가 서서히 자신과 비슷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꽤 괴로웠을 법하다. 목소리의 억양, 단어의 선택과 사용, 앉고 걷고 서는 자세나 손짓의 모양 등등 아서가 세세한 부분까지 차용한 모습에 찰리 프린스는 살아있는 거울을 보는 듯 다소 불편한 감정을 느꼈으리라. 아서 또한 찰리와의 관계에서 크게 충격을 받은 점이 있었다. 찰리 프린스와 그의 작은 세계는 실로 유치했다. 아서가 캐낸 정보를 종합하여 냉철히 판단한 바에 따르면 찰리 프린스가 그에 속한 부류는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든 이후 성장을 멈춘 것으로 보였다. 신체적으로는 계속 성장하며 더 근사해졌지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사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른의 말과 행동 양식을 익혔지만 표면 밑에 숨은 알갱이는 과연 어떨까? 물론 아서가 그런 판단을 입 밖으로 낼 일은 없었다. 아서가 받은 느낌은 찰리 프린스가 받는 생활비 때문에 더욱 깊어졌다. 매달 초 하루마다 마시 부인은 찰리 프린스가 수신자로 된 봉투 하나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방으로 왔다. 값비싸 보이는 봉투를 위로 들어 전등빛에 대면 고액권으로 추정되는 종이의 그림자가 비쳐 보였다. 제임스 루엘린이 서명한 $500짜리의 수표의 그림자였다. 우리 집 고문 변호사야. 찰리 프린스가 설명하다 슬며시 씁쓸함을 드러내며 덧붙였다.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 한 명도 힘든 판인데 루엘린 노인네는 어릴 때부터 두 번째 아버지처럼 굴었어. 찰리 프린스에게 $500는 소액이었다. 아서에게 그것은 열쇠였다. 아서의 손이 닿을락말락한 마법의 정원으로 가는 열쇠. 입장을 거부당한 푸른 수염의 방을 열어줄 열쇠이자 그를 앤 호턴에 인도해줄 열쇠였다. 원하는 것을 사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문은 열어줄 터였다. 아서를 더욱 애태우는 것은 매달 두어 시간은 수표가 전적으로 아서의 소유라는 사실이었다. 찰리 프린스가 수표에 배설을 하면 아서는 자기의 보잘것없는 개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 가서 현금화하는 수고를 했다. 그는 찰리 프린스 목에 집세와
전달의 마지막 주나 그 전주에 빌려간 액수를 꼼꼼히 계산하여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찰리 프린스에게 넘겼다. 그렇게 하자고 주장한 이는 찰리 프린스였다. 내 몫의 방세와 내가 빚진 금액을 확실히 셈하고 싶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게다가 너는 현금화를 쉽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쪽으로는 문제가 많거든. 그리하여 매달 두어 시간 동안 아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찰리 프린스는 의복을 빌려주는데 너그러운 편이라 아서는 특히 수표를 현금화하는 날에는 반드시 훌륭하게 재단된 고급 원단의 양복을 입었다. 마치 아서를 위해 지어진 것처럼 잘 맞는 양복 가슴께에 주머니에는 빳빳한 신폰으로 받은 $500가 든 지갑이 있었다. 수표를 현금화하는 날은 아서가 사람들에게 풍기고자 했던 바로 그 인상을 실제로 풍길 수 있는 날이었다. 그가 고영주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앤 호턴이 책상 한 구석에 앉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자리에선 아서를 흘낏 본 그녀는 말을 바로 멈추고 노골적으로 호의를 드러내며 그를 아래 위로 훑었다. 아버지, 이 젊은 분을 회사 여기저기서 여러 번 뵌 적이 있는데 이제까지 소개를 시켜주지도 않다니 아버지도 참 매너가 별로네요. 그녀가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에 아서는 깜짝 놀랐다.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항상 호턴 씨를 산 정상에서 번개를 소환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호턴 씨가 잠시 주저하다가 아서의 귀에 음악처럼 들리는 단어들을 써서 소개를 했다는 점이었다. 그가 따뜻하게 말했다. 준수한 청년인 아서군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참 기쁘구나. 황금 같은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는 기회를 망쳤다. 끔찍하게 망쳤다. 요점을 찌르지 못하고 말을 늘어놓은 탓에 그의 말은 상상 이상으로 감상적이면서도 촌스럽게 들렸다. 앤 호톤의 얼굴에서 빛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은 그는 자기 자신과 세상 전체를 저주했다. 돈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 점이 문제였다. 돈이 그의 것이라면 그는 그날 저녁에 그녀를 만날 수 있었을 테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 돈은 지갑을 아무 의미 없이 불룩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를 여기까지만 인도할 뿐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런 생각이 들자 다른 모든 것 또한 의미 없게 느껴졌다. 옷도 몸가짐도 자신이 바꾸려고 노력한 다른 모든 것의 의미를 잃었다. 돈 없이는 모두 장난에 불과했다. 하지만 돈만 있다면, 그 돈만 있다면, 그때까지 그가 단지 그 자리를 어색해 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지금의 그는 진짜로 아픈 것처럼 보였다. 뇌리를 치고 들어온 충격적인 생각 탓이었다. 앤 호턴의 사랑스러운 눈동자에 우려의 빛이 깃들었다. 모성 본능이 강한 여자였다. 몸이 좋지 않나 봐요. 그녀가 말했다. 그의 찬란한 깨달음이 그를 화염처럼 휩싸고 있었다. 그는 불사조처럼 화염에서 날아올랐다. 네, 몸이 좋지 않네요. 그렇게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남의 목소리 같았다. 심각한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바로 퇴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래 차를 대놓았는데 지금 전 바쁜 일도 없고 하니. 아서는 머릿속에서 주먹으로 이마를 세게 후려쳤다. 그는 이미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 이 기회 또한 놓쳐야 할 것인가? 하지만 그 순간 마시 부인의 하숙집이 너무나 형편없게 여겨졌다. 그런 하숙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갈 수는 없었다. 불현듯 떠오른 영감이 입속에 할 말을 넣어주었다. 아버지와 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적절한 말이었다. 할 일이 많아서 도저히 퇴근할 수가 없겠어요. 그는 아련한 기운을 살짝 실어 씩씩하게 말했다. 그리고 마치 여러 시간 동안 연습한 대사처럼 편안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호톤 양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 저녁 전화를 드려도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 그 후로 그의 내면에는 불안함의 불꽃이 깜빡이려 들 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자신에게 말했다. 물론 찰리 프린스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는 않았다. 정확히 자정 7분 전, 목이 졸려 거세게 항의에 몸부림을 치던 찰리 프린스는 죽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숨은 완전히 끊겼다. 만약을 위해 아서의 손가락이 목덜미에 1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더 붙어 있었다. 잡힐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살인자는 군중 속에서 희생자에게 총을 쏜 후 사라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게 머리를 쓴 살인 방법은 살인자를 교수대로 인도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서는 현명하게 살인을 저지른 셈이다. 실제로 현명해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렇다. 앤 호턴 곁을 떠난 순간부터 마침내 찰리 프린스의 목덜미에서 소나기를 뗀 순간까지 그는 눈이 먼 듯 열병에 사로잡혀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확실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야 비로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소스라치듯 뇌리를 덮쳤다. 아서는 어안이 벙벙하여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다. 한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났다.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육체는 남아있었다. 제기랄, 이걸 어찌해야 한다. 뭔가로 둘둘 싸서 벽장 안에 넣은다면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마시 부인은 매일 아침마다 방안을 정돈하고 휴지통을 비웠다. 벽장문에 잠금장치가 달려있지 않은 이상 부인이 안을 들여다보지 않게 만들 도리가 없었다. 구석에 있는 찰리 프린스의 트렁크를 이용하는 건 어떨까? 시체를 넣은 후 어딘가로 부딪힐 수도 있을 것이다. 어디로? 그는 머릿속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애타게 찾았지만 허사였다. 살인을 들키지 않고 시체를 넣은 트렁크를 보낼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트렁크가 올바른 실마리인 건 맞았어. 마침내 해답에 이르렀을 때 그는 즉각 실행 방법에 몰두했다. 이 하숙집에는 마시 부인이 창고로 쓰는 축축한 동굴 같은 지하실이 있었다. 입구를 막고 있는 둔중한 문 탓에 계절에 상관없이 적막하고 서늘했다. 사람이 잘 가지 않으므로 몇 년 동안 시체가 썩는다 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터다. 별 문제 없이 시체를 처리할 방법을 찾았으니 트렁크에 시체를 넣어 지하실로 가져가는 일만 남았다. 짜증이 났다. 트렁크는 커 보였지만 시체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에서 이를 산뜻하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트렁크를 꽉 닫아 걸고 복도로 나섰다. 계단을 반쯤 내려갔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 트렁크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것 같아 바로 세우려고 힘껏 들어올린 순간 트렁크는 머리 위를 훌쩍 넘어 계단 밑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천둥이라도 치듯 집안 전체를 흔들었다. 그는 바로 내달려 트렁크가 단단히 닫힌 것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자신과 눈을 맞추며 서 있는 마시 부인을 맞닥뜨렸다. 발목까지 오는 하얀 플래넬 잠옷을 입은 마시 부인은 겁에 질린 유령 같은 모습으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손가락으로 입술을 막고 있었다. 부인이 입을 열었다. 이게 대체 뭔 일이래? 이봐, 총각 조심했었어야지. 부인에게 트렁크 속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서는 트렁크 앞에 몸을 던져 시야를 막았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을 더듬었다. 정말 죄송해요. 시끄럽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이게 미끄러져서. 부인이 상냥하면서도 깐깐한 기세로 고개를 내둘렀다. 벽이 긁혔는지도 몰라. 다친 건 아니요? 그는 서둘러 부인을 안심시켰다.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전혀. 마시 부인이 그의 옆으로 고개를 돌려 트렁크를 살폈다. 어머, 그건 찰스 프린스라는 잘생긴 청년 트렁크 아니요? 이런 시간에 그걸 가지고 어딜 가는 게야?
아서는 이마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아무데도 안 가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고 대답을 이해하지 못한 부인이 인상을 쓰자 재빨리 덧붙였다. 제 말은 지하실에 가져다 둘 거라는 얘기였어요. 찰리, 아니 프린스 씨가 돕기로 했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혼자 하려고 한 거예요. 꽤 무거울 텐데. 따뜻하고 연민이 어린 부인의 어조가 곤두선 신경을 어루만지며 가라앉혔다. 머릿속이 고급 손목시계의 초침처럼 매끄럽고 순조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긴 합니다. 그가 겸연쩍은 듯 웃었다. 하지만 프린스 씨를 기다리기보다는 저 혼자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은 예측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내키면 그냥 사라져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구려? 마시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조금 괴짜일 뿐이에요. 친해지면 정말 좋은 사람이죠. 아서가 트렁크의 손잡이를 잡았다. 여기서부터는 쉽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마시 부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가 제잘제듯 말했다. 신기하기도 해라. 모든 일엔 이유가 있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인가 봐. 내 말은 총각이 시끄럽게 해서 내가 나온 건 말이오. 왜냐하면 이제 지하실을 잠가 놓아서 내가 없으면 거기 못 들어가거든. 열어줄 테니 기다려요. 가운만 걸치고 올게. 부인은 앞장서서 삐걱거리는 계단을 밟고 내려가 그가 트렁크를 밀고 들어올 때까지 지하실 안에서 기다려주기까지 했다. 조명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고 그의 기억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위에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다. 마시 부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지독하지? 하지만 손댈 필요가 없다오. 1년 넘게 여길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눈에다 자물쇠를 단 건 오로지 보험회사가 원했기 때문이야. 아서는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임무를 완수한 지금 기꺼이 자리를 뜨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니, 간절히 떠나고 싶었지만 마시 부인은 눈치채지 못한 듯 싶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난 단기 하숙객은 별로라오. 내가 원하는 건 선량하고 안정된 신사지. 말썽도 안 부리고 귀찮게도 하지 않는 손님. 자, 트렁크를 저기다 놔요. 부인은 앙상한 집게의 손가락으로 잿덩이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켰다. 다시 보니 그것은 재가 아니라 수년간 먼지에 묻든 다른 트렁크였다. 그 신사 양반이 들어왔을 때 나긋나긋한 제잘거림이 끝없이 이어지는 동안 아서의 다리는 계속 후들거렸다. 그는 1층 뒤편에 사는 신사와 2층 뒤편에 사는 신사, 그리고 3층 앞쪽에 사는 신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말은 대만에서 오랫동안 고여있다가 방류된 물길처럼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며 버텼다. 그는 살인을 무사히 덮었다. 진실로 그는 살인을 덮은 것이다. 그가 지하실 밖으로 나온 뒤 문이 닫히면 찰리 프린스는 이 안에서 썩어갈 것이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수표는 매달 도착할 것이다. 매달 $500씩 계속. 눈앞에 앤 호턴과 영광의 세계가 펼쳐졌다. 최상의 것. 마시 부인의 지치지 않는 목소리를 들으며 공상을 하고 있자니 황제가 자맹을 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 것도 같았다. 부인의 혼잣말은 어느 순간 드디어 끝이 났고 둔중한 문은 닫혀서 자무새가 걸렸다. 그리고 아서는 새로운 신혼을 접수했다. 올바른 사람들에게만 어울릴 것 같은 자신감. 그러나 살인을 덮고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일말의 의심 없이 확신하는 부류에게 걸맞기도 한 자신감을 가지고 불안감이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두어 주 후가 흐른 어느 날 저녁에 그조차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복도에서 마시 부인을 마주쳤다. 총각 말이 맞았어. 부인이 동정하듯 입술을 비쭉 내미며 말했다. 프린스 씨는 괴짜야. 그렇지? 그런가요? 아서가 머뭇머뭇 말했다. 그렇다니까. 손에 닿는 종이마다 자기 이름 쓰는 걸 연습하는 버릇이 있더라고.
프린스라는 이름만 쓰여있는 종이가 한두 장이 아니라니까. 방한 휴지통. 모든 것이 당치도 않은 부주의까지 오히려 이 점으로 작용하다니 이 얼마나 끝내주는 일인가. 그는 이 얄궂은 행운에 얼굴이 상게되었다. 다 잘한 남자는 그런 것보다 할 만한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아서가 냉큼 대답했다. 네, 그렇죠. 이리하여 마시 부인의 하숙집은 평온함에 살포시 잠겼다. 아서가 예의 소중한 수표들을 적절하게 배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돈을 쓰는 데는 더더욱 문제가 없었으므로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찰리 프린스의 의복을 시작으로 그는 자기 인생을 차분하게 고급화했다. 찰리 프린스의 이야기에서 배운 교훈으로 무장하고 그는 상류사회의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상류사회의 사람들이 행동해야 하는 식으로 행동했다. 고용주는 그를 따뜻한 눈빛으로 보며 환하게 웃었다. 너그러운 친척 아주머니께서 남겨주신 수입을 언급하자 눈빛의 따뜻함은 애정 수준으로 격상했다. 묘하게도 처음 함께 보낸 저녁 시간부터 그에게 끌리는 것처럼 보이던 앤 호턴과의 친분은 로맨스로 피어났다. 열정적이고 매혹적이며 헌신적인 여성. 앤 호턴에게서 그는 자신이 상상하던 이상적인 여성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발견했다. 물론 그녀도 기묘하게 침묵하는 부분이 있었다. 말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다소 어두운 사정이 있는 듯 했지만 그가 뭐라고 돌을 던진단 말인가. 따라서 그는 흠결 없이 매끄럽게 행동했고 그들이 처음으로 다툰 것은 결혼식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할 때였다. 결혼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신부의 달이라는 6월에 식을 치른 후에는 호화로운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아서는 호턴 앤드 선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직책에 맞는 봉급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결혼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앤 호턴에게 구애했던 모든 준수한 청년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이 그 점을 증명했다. 하지만 예식에는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존재했다. 그녀가 다그쳤다. 어째서 그렇게 성대한 예식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크게 치르는 게 싫어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오고 야단 법석도 싫고 로마 서커스 같단 말이에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기에 문제는 더욱 복잡했다. 결혼식이 두 사람을 짝짓는 의식만이 아닌 복수의 달콤한 도구라는 것을 아내들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길이 없지 않은가. 결혼식은 여러 신문에 보도될 것이고 전 세계의 준수한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참석할 것이다. 그들은 결혼식에 와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입맛이 쓸 것이었다. 당신은 어째서 다 생략하고 우리끼리만 작게 하길 고집하는 겁니까? 그가 되물었다. 신부에게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은 자랑스러울 정도로 예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싶어 하지 않나요? 당신 아버님과 고모님만 모시고 거실에서 치르는 건 전혀 결혼식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당신이 거기 있잖아요. 당신만 있으면 결혼식은 충분해요. 그 정도의 여성스러운 이빨림에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는 명확히 밝혔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다. 내 목숨이 걸렸다 해도 속전속결 예식으로 진짜를 대신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는 화가 나서 생각했다. 도시에서 가장 큰 예배당과 가장 중요한 사람들, 즉 최상의 것들을 전부 갖춰 식을 치를 작정이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감정을 다스린 상태였고 그 또한 어느 정도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게 참 바보 같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앤? 당신이 예민한 상태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서, 당신은 참으로 다정한 사람이에요. 정말 다정해. 그리고 아마도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자는 당신 주장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요. 어떻게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일이 잘 풀리면 몇 년 만에 내가 큰 행복을 느낄 거라는 건 말해줄 수 있지만요. 일이 잘 풀리다뇨. 예의 여성스러운 애매모호한 표현에 혼란스러워진 그가 물었다.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이 대답해줘야 하는 게 있어서요. 아서, 그런데 약속해야 해요. 꼭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물론 약속합니다. 당신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벌을 받은 사람이요. 그는 내심 움찔했다. 물론입니다.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아요. 용서가 내 천성입니다. 그는 당신이 무슨 잘못을 이라고 말하려던 자신을 가까스로 추스렸다. 혼례를 앞둔 젊은 여성이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뜸을 들이는 것이라면 그걸 망칠 이유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고백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주제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대신 한껏 흥분하여 저녁 내내 결혼 계획과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와 헤어졌을 즈음 그는 완전히 잊고 말았다. 이튿날 오후 늦게 부름을 받아 호턴 씨의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앤이 있었다. 그는 부녀가 무엇을 논의하고 있었는지 두 사람의 표정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고 즐거운 승리감을 느꼈다. 호턴 씨가 입을 열었다. 아서, 자리에 앉게. 아서가 자리에 앉자 다리를 꼬고 앤에게 미소를 지었다. 아서, 자네와 논의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심각한 일이야. 호턴 씨가 말했다. 네, 사장님. 아서는 호턴 씨가 세 자루의 연필과 펜 한 자루, 종이칼, 메모장, 그리고 전화기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는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마침내 호턴 씨가 말했다. 아서, 내가 말을 하려는 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자네 동안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하네. 네, 사장님. 아서가 대답했다. 자네가 모든 걸 제대로 갖춘 화려한 예식을 주장하고 있다고 앤한테 들었네. 그런데 그게 문제야. 가까운 사람들만의 조용한 예식이면 지금 상태를 건드리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거야.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사장님. 그는 싹싹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슬그머니 앤을 보았지만 실마리를 얻을 순 없었다. 물론입니다, 사장님. 좋네. 나는 핵심을 짚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 거두절미하고 말하겠네. 아들이 하나 있네. 자네는 그 애와 참 비슷해. 어찌나 비슷한지 얼마 전부터는 앤이나 나나 깜짝 놀랄 정도라네. 유감스럽게도 아들놈은 속속들이 몹쓸 놈이야.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생활비를 줄 테니 알아서 살라고 하고 그놈을 쫓아냈지. 그 후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네. 우리 집 변호사가 알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는 성대한 결혼식을 할 거라면 그놈도 와야만 해. 자네도 물론 이해하겠지? 사무실 벽이 아서를 향해 점점 조여들고 호턴 씨의 얼굴이 악마의 가면으로 변해 벽 위에 떠돌기 시작했다. 네, 사장님. 아서가 속삭이듯 대답했다. 결국 앤이 몇 년 동안이나 애걸해왔던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 아들 녀석의 주소가 여기 있네. 지금 다 함께 그곳으로 가서 그 애를 만날 거야. 그 애가 자네를 본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볼 참이네. 앤이 다정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프린스 찰리라고 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불렀어요. 오빠는 매력이 넘쳤거든요. 사면의 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취조실의 벽처럼. 앤의 얼굴이 그녀의 아버지와 얼굴과 함께 떠다니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마시 부인의 얼굴 또한 있었다. 수다스러운 마시 부인의 상냥한 얼굴은 다른 두 사람의 얼굴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고 있었다. 그리고 트렁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셨나요? 이 작품은 속임수, 조작, 옳고 그름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대한 주제를 탐구합니다. 이야기 전반에 걸쳐 찰스 프린스의 여정은 그가 아서 세계의 도덕적으로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유혹에 직면하더라도 정직성과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역시 스탠리 앨린의 집요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본연의 작품에 대한 충실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탠리 앨린의 작품에 어떤 면이 끌리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